우리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볼 때 보통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이 돈으로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혹은 고생한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사줄지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같은 액수의 돈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회로를 돌린다는 게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그들에게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새끼를 치고 번식하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소비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증식을 위한 자본으로 변신시킬지 그 설계도부터 그리는 셈이죠. 맞아요. 그 차이가 결국 수십 년 뒤에 수조 원의 자산 격차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돈을 쓴다고 표현할 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걸 심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인 마인드셋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그중 80만 원은 내 생존을 위해 사라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부자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 100만 원 하나하나를 나를 위해 24시간 일해줄 일꾼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절약을 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자체를 소비자에서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인드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어린 시절의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해요. 버핏이 고작 6살 때 할아버지 잡화점에서 껌 한 통을 5센트에 사서 동네 아이들에게 낱개로 팔아 1센트의 이윤을 남겼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가 번 1센트의 행방인데 보통 아이들이라면 그 1센트로 바로 사탕을 사 먹었겠지만 버핏은 달랐어요. 그는 그 1센트가 나중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는 지식과 자본의 복리 효과를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껌을 판 게 아니라 돈이 시간을 먹고 자라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손안에서 굴려본 경험이 그를 거부로 만든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버핏의 일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콜라 장사 이야기예요. 버핏은 콜라를 팔 때 그냥 판 게 아니라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버린 병뚜껑을 쓰레기통에서 일일이 다 수거해서 개수를 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브랜드의 콜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사업의 규모를 키울 전략을 짠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복리인데 자본만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투입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미친 듯이 쌓아가는 과정이 병행된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에이 고작 콜라 몇 병 팔아서 언제 부자 돼? 라고 비웃을 때 그는 이미 시장의 지배구조를 읽는 눈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버핏조차도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기도 하죠. 그가 어린 시절에 핀볼 머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초기에 잘못된 주식을 사서 큰 손해를 본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거나 사기당했다며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다시는 그 분야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그 손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우리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더라고요. 그들은 돈을 잃었을 때 그걸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던 비싼 수업료라고 정의해버립니다. 그 수업료라는 표현이 정말 무서운 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화하는 힘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그걸 단순히 사라진 돈으로 보면 고통뿐이지만 1,000만 원짜리 비즈니스 강의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과정에서 내가 왜 판단착오를 일으켰는지, 시장에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를 데이터로 남기면 그건 더 이상 손실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셈이니까요.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안 잃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잃었을 때 그 경험을 어떻게 다음 성공의 연료로 전환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태도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이 가진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만들어낸 생각의 근육인 거죠. 월급쟁이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자본을 소진해버리지만 부자들은 미래의 자유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유예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참을성이 유독 강해서가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그 속도와 재미를 한번 맛봤기 때문이거든요. 워런 버핏이 어린 시절에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놓고 수익을 나누던 그 경험이 나중에 벅셔 해더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모태가 된 것처럼요.
결국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다루는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보다 자신이 가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훨씬 더 열광하더라고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혹은 내가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해서 새끼를 쳐오는지 그 구조에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과 맞바꾸는 일차원적인 소득 구조에만 갇혀서 그 굴레를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교환 수단으로만 보는 한 우리는 평생 돈을 쫓아다니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강조했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로 바라봤다는 점이 정말 독특해요. 보통 우리는 실수를 하면 자책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는 그걸 기계의 고장난 부품을 찾는 과정으로 치환해버린 거죠. 내가 내린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데이터화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그 알고리즘에 어떤 논리값이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식이에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객관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적 훈련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나라는 사람의 판단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달리오는 몸소 증명해낸 셈입니다. 맞아요. 레이 달리오는 그걸 기계라고 부르면서 그 기계는 설계와 사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서 그치잖아요. 하지만 달리오는 내 의지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나의 의사결정 설계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를 냉정하게 따져 물었어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기계의 어떤 부분이 마모되었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록해서 데이터로 남긴 거죠.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모여서 달리오는 원칙이라는 거대한 의사결정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게 결국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그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장착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레버리지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 돈이 벌린다는 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심지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내 몸을 써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성실함의 함정이 오히려 거대한 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자본 혹은 기술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백을 만드는 구조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혼자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심리적 장벽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결국 내 통제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일수록 남한테 맡기니 내가 직접 하는 게 속 편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시스템의 가장 작은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강조한 건 나라는 사람이 그 기계 안에서 직접 톱니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기계 밖으로 나와서 전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동과 소득을 완전히 분리하는 첫 번째 단추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내가 8시간 일해서 8시간 분량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수백 명분의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그 레버리지의 효율에만 집중하거든요. 실제로 달리오는 자신의 회사 브릿지워터에서도 모든 직원이 서로의 실수를 공개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디버깅 과정이라고 모든 구성원을 설득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면성실의 정의를 완전히 바꾼 건데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게 성실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오류 없이 돌아가도록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진짜 성실함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장착되면 내가 직접 서빙을 하는 식당 주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천 개의 매장이 동시에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 설계자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지적인 알고리즘이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그 심리적 도약이 부의 크기를 결정짓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그 도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10시간 고생해서 일당 20만 원을 받으면 뇌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당장 수익은 안 나더라도 나중에 10억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이 본능적인 거부감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입력값과 출력값으로만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는 소모적인 일인지 아니면 내 기계의 성능을 1%라도 개선하는 생산적인 일인지를 매 순간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버리지라는 건 단순히 남을 부려먹는 기술이 아니라 내 지능을 시스템화해서 무한히 복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이 달리오는 자신이 없어도 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의 뇌 속에 있는 모든 판단 기준을 수천 개의 알고리즘으로 문서화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잠을 자고 있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그가 만든 원칙 기계는 시장의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꿈꾸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나라는 노동력이 시장에서 사라져도 내 시스템은 여전히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계적 사고와 레버리지의 결합이야말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설계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성작 매일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쉽거든요. 특히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머리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소비자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과연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이 소비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소유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인 답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보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사도 돼 라며 쇼핑을 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이 늘어가는 숫자를 볼 때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오늘 사고 싶은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포기했을 때 그 100만 원이 10년 뒤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을 미래의 가치를 상상하며 현재의 만족을 아주 기쁘게 유예하는 거죠. 결국 소비자의 길을 벗어난다는 건 나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는 물건보다 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자산의 증식에 더 큰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환산하는 습관이 몸에 배느냐 아니냐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돈 아깝다 하는 생각으로 절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의 한 잔에 5,000원이 나중에 내 은퇴 시간을 얼마나 앞당겨 줄 수 있는 씨앗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신형 스마트폰이 150만 원이라면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그냥 150만 원짜리 기계로 보지 않고 이 돈을 연수익률 10%짜리 자산에 넣어뒀을 때 20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요.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지금 당장의 최신형 폰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 돈이 미래에 가져다 줄 1,0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욕구가 통제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절약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기꺼이 던지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버리지라는 건 단순히 남을 부려먹는 기술이 아니라 내 지능을 시스템화해서 무한히 복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이 달리오는 자신이 없어도 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의 뇌 속에 있는 모든 판단 기준을 수천 개의 알고리즘으로 문서화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잠을 자고 있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그가 만든 원칙 기계는 시장의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나라는 노동력이 시장에서 사라져도 내 시스템은 여전히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계적 사고와 레버리지의 결합이야말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설계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성작 매일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쉽거든요. 특히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머리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소비자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과연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이 소비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소유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인 답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보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사도 돼 라며 쇼핑을 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이 늘어가는 숫자를 볼 때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오늘 사고 싶은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포기했을 때 그 100만 원이 10년 뒤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을 미래의 가치를 상상하며 현재의 만족을 아주 기쁘게 유예하는 거죠. 결국 소비자의 길을 벗어난다는 건 나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는 물건보다 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자산의 증식에 더 큰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환산하는 습관이 몸에 배느냐 아니냐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돈 아깝다 하는 생각으로 절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의 한 잔에 5,000원이 나중에 내 은퇴 시간을 얼마나 앞당겨줄 수 있는 씨앗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신형 스마트폰이 150만 원이라면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그냥 150만 원짜리 기계로 보지 않고 이 돈을 연수익률 10%짜리 자산에 넣어뒀을 때 20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요.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지금 당장의 최신형 폰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 돈이 미래에 가져다줄 1,0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욕구가 통제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절약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기꺼이 던지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투자 시장으로 확장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일반 대중과는 완전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이 빨간색으로 물들면 환호하고 파란색이 되면 공포에 떨며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지만 진짜 소유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겐 주식은 비즈니스 소유권 그 자체거든요.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한 주 샀다는 건 그 회사가 보유한 공장과 기술력,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수만 명의 인재들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의 일부를 내가 소유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팽산자 관점이 장착되면 주가가 하루 이틀 오르내리는 건 내 비즈니스 결국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첫 번째 법칙은 내 삶의 주도권을 소비라는 수동적인 행위에서 소유라는 능동적인 행위로 옮겨온 것에 있었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역설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대신 나를 위해 일해줄 자산의 군대를 한 명 한 명 모집하는 과정에 인생의 재미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1,000원, 10,000원의 돈을 대할 때 이걸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나를 지켜줄 든든한 일꾼으로 볼 것인지 그 짧은 선택이 수십 년 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부의 임계점을 넘는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에 소유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 한 끗 차이의 생각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게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고 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남들이 유행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설 때 누군가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챙기고 남들이 화려한 야경을 보며 감탄할 때 누군가는 그 야경을 만드는 빌딩의 소유주가 되는 길을 묵묵히 걷고 있죠. 이런 작은 생각의 차이가 매일매일의 습관을 교정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을 깨워 세상을 향해 일하러 나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가진 상품을 넘어 돈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이 생각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인생의 결말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수성가한 이들이 증명해낸 이 명확한 법칙들을 내 삶에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소비자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그 짜릿한 경험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오늘 나의 아주 사소한 생각 한 조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의 길로 향하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